11월 15일 수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예년 이맘때 무난한 날씨 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와 대구는 15도 예상됩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영하권에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가족분들 네. 끝까지 힘내시고요. 오늘도 상클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런 병원 후기 믿을 수 있을까요? 저희 JTBC 취재 결과 전문 마케팅 업체가 조직적으로 후기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에 도시락 이슈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또 겨우 집 한 채 있는데 하시면서 상속세, 증여세 고민하는 분들 위해서요. 합법적으로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 머니클래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상클 1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도시락 이슈. 네. 이재승 기자, 첫 번째 이슈 뭔가요? 자, 첫 번째는요. 병원에 다 퍼졌다입니다. 자, 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더니 이렇게 좋았어요. 이런 병원 이용 후기. 병원과 계약한 마케팅 업체가 조직적으로 가짜 후기를 올린 사례가 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성형외과는 물론 암병원까지 이런 가짜 후기가 다 퍼져 있었습니다. 네. 미용 시술로 많이 찾는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암병원 등 다른 진료 과목 병원으로도 가짜 후기 사례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JTBC 취재진이 그 실태를 고발한 마케팅 업체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팀장급이 다른 병원이에요. 근데 성형외과에서 재미를 안 다른 데 가서 이런 후기상을 하면서 성형외과도 맞아요. 하다못해 암도 그렇고. 그러니까 설마 했던 게 이제 마케팅 업체 이 대표라는 사람을 통해 저희 JTBC 네. 취재진이 증언을 들은 건데 네. 구체적으로 마케팅 업체가 어떻게 작업을 하는 겁니까? 네, 실제로 한 정형외과는 마케팅 업체에 먼저 작업을 해야 할 온라인 카페 목록을 직접 줬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올린 후기가 적발이 되면 병원들은 모든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려 하고 또 마케팅 업체가 이걸 거부를 하면 다른 계약까지 끊겠다면서 이른바 갑질까지 했다는데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네. 왜냐하면 보건소나 이런 데서 병원으로 통역 자료가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저희 같은 외주 업체한테 보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 얘네가 의논 없이 이런 거 썼다. 그렇게 쓰라고 시켜요. 네, 이 가짜 성형외과 후기를 써주는 업체들은 확실히 입소문을 낼 수 있다며 많게는 1,000만 원씩 요구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짜 후기를 쓰기 시작하면 수술 부작용으로 눈도 제대로 못 감는 환자가 수술이 잘 돼 만족하는 사례로 둔갑하는 겁니다. 와, 아니 의료행위 같은 경우는 우리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곳이라 네. 더 걱정인데 이렇게 홍보글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병원에서 어떻게 수술을 했는데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환자가 직접 올린 비판적인 내용에 대해서 마케팅 업체가 대응을 또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체 측은 부작용이 있다는 식의 부정적인 내용의 글은 수시로 확인해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처 지우지 못한 비방글이 있을 때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마케팅 업체가 댓글 등을 모니터링을 해서 이러한 내용 병원에 보내면 나쁜 내용은 지우자, 신고 처리해라 라고 이렇게 병원 측 얘기했다는 게 업체의 주장입니다. 아니 이게 의료 소비자의 그 올바른 선택을 막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렇죠. 좀 이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 대한의사협회 측은 이 매달 수천 건의 의료 광고를 심의 또 제재하고 있다면서도 시장이 너무 커서 한계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병원 전문 마케팅 업체가 유령 계정으로 가짜 후기를 쓰고 또 대부분의 병원은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취재 과정에서 병원이 직접 후기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의사가 아예 마케팅 업체도 차려서 마케팅 업체 대표 겸 의사로 있으면서 조직적으로 병원을 홍보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의사가 투잡을 뛴 셈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병원과 마케팅 업체의 이런 검은 거래 애꿎은 환자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 이건 좀 어떻게 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네.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또 전해주시죠. 자, 다음은요. 반품 쏟아져입니다. 예. 이 정부가 소상공인 어려움 덜어주겠다며 갑자기 일회용품 규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죠. 네네. 자, 그러자 종이빨대, 쌀빨대 같은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온 업체들은 줄줄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이고. 자, 한 쌀빨대 공장입니다. 한창 바쁠 평일 낮이지만 썰렁한 모습이죠. 이 창고에는 상자가 가득 쌓여 있고요. 상자에는 전부 쌀빨대가 들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으로 개발한 건데 이미 만들어둔 것만 3천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환경 규제를 이렇게 발표하면서 네. 카페로 원래는 다 팔려 나갔어야 했던 빨대들인데 네. 규제를 사실상 없애면서 더 이상 팔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이달 말부터 이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시행을 무기한 미뤘기 때문에 예. 이 빨대 판매 계약 줄줄이 취소가 됐고요. 반품 요청만 밀려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빨대 제조업체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7일날 발표가 나고 9일날부로 전부 휴직 상태입니다. 합동 설명회를 할 때 무조건 시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을 계속한 거고 다시는 정부 말을 안 믿으려고요. 아니 정부가 무조건 시행한다고 합동 설명에서 말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다시는 정부 말 안 믿을 거라는 말을 업체 대표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 규제하는 거 계속 할 겁니다라고 했으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직원도 늘리고 생산 확대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친환경 빨대 업체들은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를 다시 한번 찾아서 확답을 받기도 했다는데요. 이후에 업체들은 생산량을 늘리고 또 추가 야간 작업까지 계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부 정책이 이렇게 갑자기 180도 뒤집히면서 사업이 사실상 망할 위기에 처한 거죠. 쌀 빨대뿐만 아니라 다른 종이 빨대 업체들도 정부를 원망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환경부에 면담을 갔을 때도 이런 경우는 없을 거다. 무슨 일인지 진짜 이게 진짜로 너무 안타까운 목소리가 너무 느껴져서 마음이 안 좋은데 네. 정부 방침을 성실하게 따르면서 준비했던 업체들만 지금 피해를 보게 된 건데요. 이 빨대 업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업계도 정부의 이런 말 바꾸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그 빨대 제조업체도 있지만 실제 그 카페를 운영하는 쪽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네.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 사업을 벌여왔죠. 네. 정부가 사실상 이젠 알아서 하라라고 하면서 이걸 준비해온 매장은 한마디로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아이고. 예, 좁은 매장에 일회용컵 반납 기계를 두면서 성실히 따랐지만 남은 거는 상처뿐입니다. 카페 점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컵 300원 보증금 받습니다. 갖고 오시면 돌려드린다. 설명을 해도 딴 데 저기는 안 하는데 왜 여긴 하냐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완화하면서 환경오염에 부채질을 했다는 비판은 뭐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네. 그와 별개로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그것도 자영업자나 영세 업체들에게 정부 부처가 확언까지 해준 부분 이거 규제 계속 할 겁니다라고 설명까지 했던 부분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집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뭐 가족들 생계도 달린 문제라서 그러니까 이 정책을 뒤집은 게 예.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정책을 뒤집었는데 네. 예. 또 막상 또 기존 해왔던 또 분들 입장에서는 성실히 그런 정부의 방침을 따랐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또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환경도 생각하고 네. 이런 분들도 생각해서 컵 보증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하면 좀 열심히 동참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해왔는데 예. 정부가 또 완화를 한다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지금 혼란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 또 보여주시죠. 네, 다음은요. 병원 및 땅굴은 사실입니다. 어. 제가 쿠션 마크를 넣었는데 민간인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 있는 하마스 정부의 주요 건물들을 잇따라 점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병원 밑에 하마스 땅굴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기자들을 불러서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 소식은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좀 네네. 먼저 이걸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규모의 병원인 알시파 병원을 공격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죠.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예. 이 이스라엘은 이날 그 자국군이 알시파 병원 내 특정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시파 병원은 가자지구 최대 병원이고 또 수천 명의 민간인이 대피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 병력에 의료진과 아랍어 통역 요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병원 내 모든 하마스 요원에 대해서 투항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을 직접 공격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오늘 이 공식적으로 공격을 개시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직전에 이제 속보가 들어왔고 저희도 지금 실시간으로 알자지라 방송이나 외신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알자지라 방송과 알시파 병원에 있는 의사가 직접 전화 인터뷰를 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병원 내에 3,000명 정도의 의료진과 민간인이 쉬고 있다, 대피해 있다. 그런데 스나이퍼 공격으로 추정되는 총격 같은 것도 지금 느껴지고 있어서 정확한 상황은 의사인 본인도 알지 못하지만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지금 현지 알시파 병원 공격을 받고 있는 알시파 병원 의료진이 알자지라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군 입장에서는 현장 공격을 할 때 뭐 의료진도 데려갔다고 하면서 일단은 민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밀 표적 공격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군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을 공격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뭐 논란과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알시파 병원의 경우에는 이 며칠 전에 전기가 끊겨서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할 신생아들이 막 숨졌다 이런 보도도 나온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2일의 이야기인데요. 상황 보시죠. 갓 태어난 아이들이 인큐베이터 대신에 침대에 어지럽게 누워 있습니다. 가난아기와 미숙아들이 작동하지 않는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하마스 측은 병원의 전기 연료가 끊기면서 지금까지 미숙아 6명이 숨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5일간 휴전을 조건으로 여성과 어린이 등 인질 최대 70명을 석방할 수 있다면서 이스라엘에 억류된 가자지구 주민도 풀어달라라고 하마스 측은 주장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꼭 이렇게 교전이 계속되고 하면 가장 큰 희생은 민간인들이잖아요. 이렇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갓난 아기들이 이렇게 방치돼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네. 그런가 하면 조금 전 이제 알시파 병원 공습에 앞서서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직접 현지 언론에 또 미국 기자들을 불러서 실태를 보여줬던 그 병원은 이제 알-란티스 어린이 병원입니다. 여기를 공개했는데 왜 공개했냐? 하마스가 병원 그대로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 기지, 뭐 벙커로 사용했다 이런 주장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외신들을 부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그 키워드 자체도 병원 밑에 땅굴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이스라엘군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자,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병원 앞에서 하마스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전차 로켓포를 들고 있죠. 포탄이 날아가고 또 탱크가 폭발하는 이런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가자지구 한 병원 밑에 하마스의 벙커와 터널이 있다면서 CNN, ABC 등 미국 언론인들을 직접 전쟁터 한복판으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말 들어보시죠. 네. This kind of gear is a gear for a major fight. These are explosives. These are vests with explosives. 네, 이스라엘군은 인질들을 억류했던 흔적도 발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마스가 병원 밑에 땅굴을 파놓고 민간인과 환자들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이 치료받는 병원까지 공격한다는 이 국제사회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적극적인 언론 활동을 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 병원 현장을 아까 그렇게 보여줬고 그리고 저게 어제 그렇게 공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날인 오늘 방금 전에 아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최대 규모의 병원이 알시파 병원이라는 곳도 지금 공격을 한 1시간 전쯤에 시작했다라고 계속 속보가 중동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금 어린이 병원에서 이렇게 뭐 기저귀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 어린이 젖병도 보이고 있고 끈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인질들을 이렇게 겁박하고 이렇게 묶어놨다라고 주장한 것. 병원이 어떤 하마스의 벙커를 쓰였다고 주장한 것은 현재까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이스라엘군의 주장입니다. 아무튼 병원이 공격을 받으면서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간 전쟁이 오늘로 딱 40일째더라고요. 아까 앞서 봤던 그 인큐베이터에서 제대로 치료받아야 할 아이들이 그냥 바깥에 나와 있는 전기가 끊겨서 그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참상 속에서 어린이와 여성 이런 약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사실 국제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세요.
네,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지금 이 시각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뉴스와 소식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도망친 차 결국 점점점입니다. 도로 위 2차로를 달리고 있는 블랙박스 차량이 지금 보이는데요. 오른쪽 합류 지점에서 갑자기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네, 그러더니 갓길 옆 가드레일과 또 블랙박스 차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면서 블랙박스 차 오른쪽을 지금 친 것 같거든요. 차가 지금 덜컹거리죠? 네네네. 네, 무리하게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를 하면서 블랙박스 차량을 긁고 지나간 건데요. 하지만 사고를 낸 승용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가버립니다. 블랙박스 차는 이 승용차를 쫓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지금 사고 낸 차 옆으로 좀 붙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상대 운전자 지금 뭐 멈추지도 않고 계속 달리는데요? 네, 추격전은 한 10여 분 정도 이어졌는데요. 그 끝에서는 이 사고를 낸 차, 이런 모습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와, 지금 저 모습 뭐죠? 단독사고까지 내고는 이제 인도 옆 화단에 박힌 채 발견됐네요. 아이고. 네, 맞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운전석 차 문은 열려 있었고 운전자는 차 안에 없었다고 합니다. 제보받은 이 영상을 공개한 교통사고 전문가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 음주와 뺑소니 중 뺑소니 사고가 더 처벌이 무겁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칼치기 뺑소니에 단독 사고까지 음주운전 맞는 듯 인도에 사람이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다 라면서 이후 저 운전자는 잡힌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 예.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우리 동네에도 설마입니다. 우리 동네는 빈대 안전지대가 맞나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네. 이 빈대 출몰지를 알려주는 온라인 사이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빈대보드라는 사이트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사이트인데요. 우리나라 지도가 나와 있고요. 지역별 발생 건수 등 빈대 출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배포한 빈대 정보와 언론에 보도된 뉴스들 또 시민 신고를 모아서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유용한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를 20대 직장인이 만들었다고요? 네, 한 대기업에서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이 만든 건데요. 빈대 관련 뉴스를 보고 불안한 마음에 직접 빈대 출몰 정보를 모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빈대 신고 제보도 받고 있고요. 또 빈대 문제가 잠잠해질 때까지 이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또 다른 사이트도 있습니다. 보시죠. 네, 블록체인 개발 회사에서 만든 빈대맵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예. 네. 이 사이트도 앞선 빈대보드와 비슷하게 국내 지역별 빈대 신고 건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코로나 맵에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빈대맵을 만들게 됐다고 하고요. 또 두 사이트 모두 지나친 공포감을 조장하고 지역 상권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또 정확하지 않은 시민 제보는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모두 뭐 공익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니까 빈대 맵 그리고 앞서 본 게 빈대 보드였습니다. 예. 상암동은 혹시 있는지 혹시 김태인 기자 확인해봤나요? 저 아직 보니까 없는 걸로. 없는 걸로. 네. 아직은 안전한 걸로 없군요. 다행입니다. 네, 다행히. 네, 저희가 네. 상클에서도 빈대 관련 소식 들어오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소식 뭔가요?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상공에서 멈춘 롤러코스터입니다. 어이구. 롤러코스터 안에 하얀 안전모를 쓴 탑승객들이 지금 보이는데요. 어제 오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 T-익스프레스가 수십 미터 상공에서 작동을 멈췄습니다. 놀이기구에 고립됐던 탑승객들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모를 쓰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으로 내려왔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놀이기구 고장 등 자체적인 문제는 아니었고요. 경기도 곳곳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순간적으로 이 롤러코스터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네. 에버랜드 관계자는 전력 공급이 끊기면 이 탑승객 안전을 위해서 놀이기구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당시 비슷한 시각 경기도 평택과 이천, 화성, 수원 등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승강기 구조 신고 등 26건이 접수됐었습니다. 한 전 관계자는 평택시 한 변환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순간 전압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곳곳에 정전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강크리 뉴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소식 기다립니다. 옆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메일 주소 그리고 카톡 제보 채널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증여세, 상속세 확 줄이는 꿀팁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 물려주려고 할 때 증여세와 상속세 같은 세금이 고민입니다.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같은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내야 할 세금이 만만치 않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대기업 회장이나 일부 자산가뿐만 아니라 나 서민이야 하는 사람 중에도 이 세금 걱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증여세나 상속세 계산해보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덜 낼 수 있는지 그 비법 들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중에서도 관련 세금에 대해서 노하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이 증여세와 상속세 자세히는 몰라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예. 돈을 주고 매매를 하거나 경매를 하거나 청약을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 무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바로 증여하고 상속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비슷합니다. 증여와 상속은 모두 공짜로 무상으로 취득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네. 사실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 반해서 상속 같은 경우는요.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사망할 때 돌아가셔야만 한 번, 두 번 돌아가실 수는 없으니까 네. 돌아가시면 한 번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게 상속이고요. 상속이 되면 상속세를 내야 되고 내가 무상으로 누구한테 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금 또 나오는데요. 자, 증여세와 상속세 같은 경우에 먼저 대상을 알아보면 예. 내가 주고 싶어. 내 부동산을, 내 자산을 누구한테 주고 싶다면 자녀한테 줄 수도 있고요. 친척한테 줄 수도 있고요. 타인, 그러니까 제가 앵커님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네. 증여를 줄 수는 있는데 예. 상속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하. 상속은 제가 혹시라도 사망을 한다고 해서 앵커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사촌 이내 혈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런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증여세는 살아있을 동안 뭐 주는 거, 뭐 공짜로 줄 때 그렇죠, 그때마다 부과가 되는 것이고 네네. 상속세는 우리가 뭐 알듯이 돌아가실 때 한 번. 한 번이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이렇게 다르다. 네. 근데 상속세 내기 위해서 최근 뉴스 보면요, 뭐 네. 삼성 오너 일가가 뭐 계열사 주식을 2조 6천억 원어치 팔아서 그걸로 상속세 내려고 한다. 뭐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네네. 얼마나 내야 하길래 뭐 이런 2조 6천억 원까지 말이 나오나. 이게 금액이 커질수록 점점 많아지는데요. 예. 심지어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나는 나라하고 동업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얘기는 반 정도 낸다는 얘기죠. 아. 세율이 굉장히 많은데 네. 세율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간별로 정해져 있는데요. 네. 자, 금액이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다. 사실 1억 원 이하면 우리 서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서민한테 50% 내면 사실 너무 과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민한테는 10%만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 세율이 10%입니다. 그러면 9천만 원은 그 대상자가 가져가고요. 1,000만 원은 이제 나라에 내게 되는데 네. 5억 원 이하가 되면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게 누진 세율이라고 하는데 구간별로 세금이 나오거든요. 20%인데 1억까지는 10%고요. 1억에서 5억 사이는 20%입니다. 아. 그리고 10억 원 이하면 1억 원 이하는 10%, 1억에서 5억 사이는 20%, 5억에서 10억 사이는 30%. 아하. 이렇게 해서 30억 초과는 최고 50%까지 부과가 되는데 예. 계산하기 복잡하잖아요. 구간별로 언제 계산기 두들겨 봅니까? 그래서 밑에 보이시죠? 네. 누진 공제액이라고 나오는데 쉽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30억 이하라고 한다면요. 30억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빼면 됩니다. 아.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간별로 계산하지 말고 얘가 나오네요. 5억 원이다. 네. 내가 무상으로 받을 돈이 5억이라고 한다면 세율 구간이 20% 적용이 되죠. 예. 20%면 누진 공제액이 1,000만 원이죠. 네. 1,000만 원을 빼면 9천만 원이 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1억까지는 영원이고, 그러니까 10%고 10%죠. 10%. 1억 이상, 5억 이하는 20%니까 그걸 이렇게 계산하기 힘드니까 복잡하니까 마이너스 1,000만 원 하면 간단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9천만 원만 세금 내도 된다. 아, 예.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5억을 주고 싶다면 물론 공제액은 뒤에서 따로 계산을 하겠지만 예. 공제를 계산하지 않으면 이렇게 9천만 원만 내면 되고요. 돈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잘 살아요. 예. 100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최고 구간이 50%에 네. 해당이 되죠. 50%면 어떻게 되나요? 50%의 누진 공제액이 4억 6천만 원이니까 빼면 45억 4천만 원,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되고 나머지 한 55억 정도, 54억 6천만 원을 내가 가지고 가게 됩니다. 네. 많이 가진 자 많이 내는 그럼요. 게 이 세금의 원칙이군요. 네네. 근데 증여나 상속 금액이 크면 이제 거의 절반을 내야 된다는 걸 아까 계산해봐서 알았고요. 네. 근데 가족한테 증여할 때는 네. 그래도 가족인데 네. 좀 깎아주는 뭐 그런 거 없나요? 그렇죠. 아무리 나라하고 동업을 해도 예. 좀 깎아는 줘야겠죠. 네. 그래서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증여하고 상속이 좀 다른데요. 네. 먼저 증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여가 이제 무상으로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겁니다. 배우자가 배우자한테, 남편이 부인한테, 부인이 남편한테 주게 되면 네. 금액이 커요. 6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어허. 6억은 이하는 증여세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 아, 부부끼리는 자주 좀 교환을 하자. 왜? 부부 사이도 좋아지니까. 예. 그래서 공동 분할 차원에서 6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게 되고요. 6억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부모나 할아버지가 자녀들 또는 손자들한테 증여를 해주는 경우인데요. 자녀가 성년이다. 네.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예. 5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계산했듯이 세율의 누진 공제를 하면 되는 거고요. 아.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자녀나 미성년자 자녀가 아닌 결혼 자금도 있죠. 요거는 이제 추진 중인데 네. 결혼할 때 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1억 원까지는 공제해 주는 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니죠. 자녀가 부모한테 줄 때는 5천만 원, 그냥 친척할 때 사촌한테 주겠다라고 하면 1,000만 원밖에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액수를 제외하고 그렇죠.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안 내고 주고 싶으면 자녀한테 줄 때는 5천만 원까지 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 밑에 예시도 나와 있네요. 예시 한번 보죠. 네. 자, 10억 원 아파트인데 부인한테 주고 싶습니다. 네. 우리 부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주겠다라고 예. 하면 공제가 6억까지 된다라고 했죠. 10억에서 6억을 빼면 얼마 남습니까? 4억입니다. 4억이 과세 표준이 되죠. 그러면 4억에 대해서 세율이 20%의 누진 공제액 1,000만 원 하면 7천만 원 세금을 내면 10억짜리 아파트를 부인한테 또는 부인이 남편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예시를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6억이 아니라 이 공제가 없었다면 아마 2억 원 넘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세까지 알아봤고요. 알아봤죠. 상속세는 또 다르다고요? 상속은 다릅니다. 네네.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인데 증여는 내 마음대로 주는 거고요. 이제 상속입니다. 상속은 세율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야, 이거 5천만 원은 좀 너무하지 않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을 올려주는데요. 배우자는 5억에서 금액에 따라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예. 물론 금액이 많아야 30억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5억 구간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공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초공제 2억 원에 인별로 5천만 원, 미성년자 1,000만 원 이렇게 인별로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예. 공제 2가 있습니다. 1괄 5억 원까지. 둘 중에 큰 금액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 배우자가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자녀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5억에서 10억 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예. 금액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금액이 아주 많은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상속세를 더 내야겠죠. 그렇군요.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예. 그러니까 엄마가 살아 있으면 네. 엄마는 아버지의 배우자니까 네.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네. 거고요. 이제 자녀가 살아 있으면 1번, 2번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금액을. 네, 근데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5억이 큰 금액으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예. 5억을 받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자녀만 있다면 1괄 5억 원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제 한도가 있어도 네. 물론 좀 뭐 가진 자들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만 네. 상속세율이 여전히 높다 이런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상속세 체제를 뭐 고치려는 움직임도 실제로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금액이 10억 원, 20억 원이면 사실 뭐 공제도 받고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금액이 크면 재벌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보유 주식을 팔고 네. 그게 50% 우리가 보셨잖아요. 최고 세율이 50%에 뭐 누진 공제 뭐 4억 몇 천만 원 해주더라도 실제로 세금이 많거든. 1,000억 뭐 1조 정도 된다면 굉장히 많다. 예. 이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승계권, 경영권에 문제가 됩니다. 이게 네. 세금 내고 나면 주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가 안 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서 경제부총리도 이것 좀 개선을 해야 된다. 다른 나라는 20 몇 프로인데 우리나라는 50% 너무 높다라는 그런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네.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니 부의 대물림, 양극화 문제가 안 그래도 심각한데 네. 이걸 줄여주게 되면 부자는 계속 부자로 살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이 세금을 걷어서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를 또 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여론들도 있어서 쉽게 이게 해결하지 못하는 지금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네, 사실 뭐 그거는 토론을 해야 될 주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꼭 맞습니다. 여기서는 짚지 않겠습니다. 네네. 이제 공제 혜택을 알아봤는데 공제 말고도 네.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일종의 꿀팁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네. 줄여야 되죠. 공제뿐만 아니라 이제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요. 합법적이죠. 네. 합법적인 게 이제 절세인데 먼저 증여부터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증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마다 이게 뭐냐면 기간이 있어요. 유효 기간이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리셋이 됩니다. 아, 그러면 부부끼리 6억을 증여했죠. 예. 10년이 지나면 또 6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6억까지 공제가 되는 거고요. 자녀한테 5천만 원 주죠. 10년 지나면 또 5천만 원 줘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만 하지 마시고 10년 단위로 잘라서 이렇게 증여를 하신다면 증여세를 좀 많이 줄일 수는 있겠죠. 네.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세대 생략이 뭐냐? 자, 할아버지가 재산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아버지한테 자녀가 이제 자식이죠. 예. 아버지한테 주고 결국에는 손주한테 또 줘야 되잖아요. 예. 줄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붙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주지 않고 손주한테 바로 증여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건너뛰고 주라는 거군요. 그렇죠. 자산가들은 이런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예. 어차피 내 자식한테 줘도 내 자식이 또 손주한테 또 줄 거니까 차라리 내가 한 달이 건너뛰고 주게 되면 세금을 아낀다라고 해서 세대 생략 증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집값 하락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그렇죠.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초에 집값 많이 떨어졌고요. 예. 향후에도 혹시라도 집값이 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과세 표준이 낮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집값 많이 떨어졌을 때 금매물로 팔기보다 어차피 자식한테 주기로 했다면 증여세를 아끼면서 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예. 양도세, 중과세 이게 뭐냐면 지금 내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는데 예.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이 되면은요 규제 지역의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가 더 붙어서 최고 세율이 75%가 됩니다. 지방세까지 82.5%인데 네. 이게 10억 원이 남으면 양도 차익이 10억 원이 남으면 8억 원은 세금 내고요. 내가 2억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러면 증여를 하게 되면 아까 최고 세율이 50%였죠. 그러면 50%가 유리하냐 80%가 유리하냐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될 때에는 증여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여세 줄이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봤고요. 그럼 네. 이제 상속세도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면 그렇죠. 적게 낼 수 있잖아요. 그것 네. 좀 정리해 주시죠. 상속세도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속세 줄이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사전 증여받기. 상속은 돌아가셔야 받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앞서서 증여는 10년 단위로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네. 받을 수 있는 만큼은 공제를 받으면서 먼저 증여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때까지 받고 그래도 남는 건 사망할 때 상속세로 받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은 주택연금을 가입을 한 다음에 용돈이나 생활비, 병원비로 사용하는 부분은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경우도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중에 네. 한 가지 방법이고요. 자,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네. 부모님이 뭐 집을 수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짜로 줄 수도 있는데 예. 어차피 받을 생각은 없지만 차용증을 작성하면은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어차피 내가 1억을 집 수리비로 주려고 했는데 차용증을 하나 서둔다면 나중에 상속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건 뭡니까? 마지막은 종신보험 가입인데 부모님 종신보험을 자녀가 가입하고 자녀가 돈을 내주게 되면 어. 이것도 나중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그냥 돈을 주고 부모님 이름으로 가입을 하고 부모님 보고 가입하라 하지 마시고 예. 자기 이름으로 가입을 하고 받는 사람을 부모님으로 한다면 나중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깨알 팁을 잘 활용한다면 네. 어떻게든 우리는 합법적으로는 내야 되지만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팁을 활용해서 증여세, 상속세 최대한 줄여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요 영상은 부모님과 자녀분이 함께 유튜브로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중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증여세, 2번 상속세, 3번 양도소득세. 자, 지금 상암동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비행기와 자동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늘과 땅, 누비는 공간이 아예 다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경비행기 한 대가 울타리를 뚫고 나가 쾅! 자동차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는 무슨 날벼락인가 싶겠죠. 미국 텍사스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맥키니 에어로 컨트리 공항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경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멈추지 못하고 공항 밖으로 튀어나가 근처를 지나던 자동차와 부딪힌 건데요. 이 사고로 자동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항공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제동 장치에 이상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미확인 비행물체 UFO라도 나타난 걸까요?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물체가 포착돼 화제입니다. 이 물체의 정체는 사실 공구 가방이었는데요. 지난 1일 우주비행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실수로 흘린 겁니다. 그대로 우주로 떨어져 버린 공구 가방은 마치 인공위성처럼 지구 궤도를 돌기 시작했고 여느 인공위성 잔해들처럼 우주 쓰레기로 정식 분류됐습니다. 밝은 흰색을 띠고 있어 지구에서도 쌍안경으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다른 인공위성과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고요. 수개월 뒤 지구로 떨어질 예정인데 지구 상공 약 110km 부근에 도착하면 대기와의 마찰로 공구 가방이 분해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우표 한 장이 무려 26억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에 팔려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우표길래 이렇게 비싼 값에 팔린 걸까요? 비행기 한 대가 그려져 있는 우표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묘기를 부리는 건가요? 비행기가 뒤집어져 있는데요. 항공 우편 서비스가 처음 시작된 걸 기념하기 위해 1918년 미국에서 발행한 우표. 제작 과정에서 우표 중앙의 비행기가 뒤집혀 잘못 인쇄됐습니다. 원래는 검수 과정에서 파기됐어야 했는데 잘못 인쇄된 우표 중 100장 묶음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됐다고 해요. 이후 수집가들의 표적이 된 이 우표. 우표 수집가의 성배라고 불릴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발행 당시 가격은 단돈 24센트,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00원 정도였을까요? 그런데 최근 경매에서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26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단일 우표가 된 건데요. 2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우표를 낙찰받은 사람은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유명한 우표 수집가로 알려졌습니다. 오래된 우표 한 장에, 그것도 잘못 만든 우표 한 장에 26억 원이라니. 잘 찾아보면 혹시 우리 집에도 이런 우표 하나 있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네, 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엔 국내 최고의 연예 전문 기자들이 연예계 뜨거운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JTBC 엔터뉴스팀의 황소영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은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마약 안 했다. 지드래곤 정면 돌파 통할까?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마약 투약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던 가수 지드래곤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네, 지드래곤, 권 씨가, 권지용 씨죠, 네. 분명히. 권지용 씨가 지난 6일에 경찰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마약 간이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그때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우선 마약을 투약했냐는 질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답했는데요. 정밀 검사 결과는 당연히 음성이 나와야 한다. 난 마약을 투약한 적도 누군가와 주고받은 적 또한 없기 때문에 몸에서 검출된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앞서 권 씨가 입건된 배경에는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이 있었다는 내용이 공개된 바 있는데요. 예. 지난해 12월 초 권 씨가 다녀간 업소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고 그 직후 권 씨의 행동이 이상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권지용 씨는 이 유흥업소 실장은 물론 마약 공급 의사와도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드래곤이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출석 당시의 태도 때문에 이게 조롱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고 전신 제모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었어요. 네, 출석 당시 태도에 대해서는 권 씨가 경황이 없기도 했지만 나 또한 사람인지라 긴장도 많이 했다 보니 그렇게 보였을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전신 제모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이제 지난해 앨범 활동 후로는 거의 1년 반 이상 모발 탈색이나 염색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진 출석을 하는 시점에서 경찰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음에도 결백을 하루빨리 입증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발과 손톱, 발톱까지 이미 제출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지드래곤의 어눌해진 말투나 좀 과도한 몸동작 때문에 정말로 혹시 좀 마약 의혹이 사실인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긴 했는데 이런 말투나 동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터뷰에서 뭐라고 밝혔나요? 지드래곤 씨는 6살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해서 아역 활동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현재 거의 30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춤을 오래 추다 보니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몸이 많이 유연한 편이다라고 전했고요. 어눌한 말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부터 말 한마디가 와전될 수도 있고 영향력이 생기면서부터 조심스러워지더라. 네. 책임감 있게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다 보니 신중히 생각하려고 기억을 더듬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가벼운 질문이라도 성실히 답하기 위함인데 그 점들이 어눌하게 보인다거나 문맥에서 많이 벗어난다면 그 점은 고쳐야겠다라고 전하면서 내 생각과 신념을 말함에 있어서 고민을 할 뿐이지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일단 음성이 나온 상태고 네. 지드래곤도 마약 관련 혐의를 일관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이젠 좀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 경찰이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진술이 있었으니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러자 여론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물증도 없는데 출국 금지까지 시켰냐라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실 섣부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팬들과 대중 사이에서 지드래곤 씨의 적극적인 소통과 입장 표명을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드래곤 씨는 데뷔 때부터 함께했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와 지난 6월 계약이 만료됐는데요. 지금까지 YG 엔터 소속이었다면 사실 YG 전매 특허인 묵묵부답이거나 아니면 사실무근 정도의 간단한 답변으로 사태를 키웠을 수도 있는데 이번엔 굉장히 발빠르고 또 속 시원한 대처로 의혹을 풀어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반응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경찰은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경찰은 마약 범죄 수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뿐 아니라 진술, 그리고 포렌식 자료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무리한 수사로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면서 일단 절차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일단 국과수의 정밀 조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또 다른 마약 스캔들의 주인공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의 상황은 지금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유아인 씨의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예. 마약 투약 기간이나 네. 횟수 그리고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유아인 씨는 원래 어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유 씨의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서 다음 달 12일로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유 씨는 며칠 전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한 점을 이유로 공판 준비 기일이 촉박하다면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요.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등이 포함된 정관 출신 변호인이 추가로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 측이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전보다 더 철저히 공판 전략을 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뭐 연예계 마약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짚어봤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피프티 키나 혼자 정상 받고 빌보드로. 네, 이번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피프티 멤버 키나 씨에게 네. 앞으로 꽃길이 열릴 조짐입니다. 오, 예. 네, 키나 씨가 이제 첫 정산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실 피프티는 데뷔 7개월 만인 지난 6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키나 씨의 경우에는 지난 10월 16일 항고 취하서를 제출을 하고 혼자 소속사로 돌아왔습니다. 네네. 키나 씨는 어트랙트 측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고요. 전홍준 대표를 필두로 한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용서받았습니다. 이에 혼자서 꿈에 그리던 첫 정산을 받게 된 겁니다. 네. 피프티 노래 아까 그 큐피드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예, 뭐 예. 전 세계적으로 상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산 금액이 꽤 될 것 같은데요? 금액은 근데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네. 네, 수천만 원 상당의 음원 수익 일부를 정산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인임에도 미국 빌보드, 스포티파이 차트 등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거둔 덕분에 플랫폼 음원 수익 정산 시스템을 거쳐서 음원 발매 8개월 만에 적지 않은 수익을 안게 됐습니다. 다른 새 멤버가 있잖아요. 아직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분들은 아예 정산을 못 받는 건가요? 키나 씨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분은 지금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속계약 위반 위약금과 위약벌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이 이제 정산을 해줘야 하는 멤버들의 금액보다 이 금액이 더 많아서 아무래도 해당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활동으로 인한 이익, 그 정산보다 위약금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럼 키나 씨가 혼자서 또 빌보드 행사도 참석할 예정이라고요? 네, 피프티는 지난 2월 발표한 싱글 큐피드로 데뷔 130일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죠. 핫 100에 100위로 진입을 했었는데요. 네. 무려 25주간 차트에 차트인을 했었습니다. K-팝 아이돌 사상 최단 기간 입성이고 K-팝 걸그룹 사상 최장 진입 기록을 세우는 성과를 올렸는데요. 이번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톱 듀오 그룹과 톱 글로벌 K-팝송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키나 씨는 여기에 참석차 내일 오후 LA로 출국을 합니다. 시상식은 전쟁 등의 세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키나 씨가 직접 무대에 서지는 않는데요. 키나 씨는 18일 날 이제 시상식 전날 열리는 프라이빗 파티에 참석을 해서 글로벌 음악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을 예정입니다. 또 이런 활동들을 계기로 또 앞으로 더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키나 씨를 중심으로 그룹을 재편성하는 방안이 또 거론이 되고 있다고요? 네, 소속사 어트랙트는 큐피드로 이제 해외 주요 음원 차트에서 신기록을 세운 피프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키나 씨를 중심으로 팀을 재편성하는 방향을 심사숙고 중입니다. 네. 그래서 키나 씨를 중심으로 기존 멤버 수인 4인조로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피프티가 앞으로 쭉 중소의 기적을 이어가며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머지 멤버 3인이 어트랙트와의 다툼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지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세요. 마지막 키워드 응팔 커플 류준열, 해리 결별.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그 인연이 실제 연인으로 발전해서 아주 화제가 되고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예쁜 커플이었는데 배우 류준열 씨와 걸스데이죠. 걸스데이 출신의 배우 혜리 씨가 최근에 결별했다는 소식이 또 있어요. 네, 류준열 씨와 혜리 씨가 공개열애 6년 만에 결별을 했습니다. 예. 소속사 측은 최근 두 사람이 결별한 것이 맞다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 2015년 방송된 TVN 응답하라 1988에서 인연을 맺고 연인 사이로 발전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국중에선 류준열 씨의 짝사랑으로 끝났지만 2년 뒤인 2017년 8월 열애 사실을 인정하면서 연예계 대표 커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류준열, 혜리 씨는 끈끈한 관계를 자랑했었는데요. 작품 관련 인터뷰에서 연인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잘 만나고 있다. 빼놓지 않고 작품을 모니터링해줘 고맙다라는 말로 애정을 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혜리 씨가 류준열 씨의 생일을 맞아서 드라마 머니게임 촬영장에 간식차와 함께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주니어스 1호 팬이라는 문구로 애정을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언제나 존중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두 분을 응원하는 팬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긴 해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의 결별에 대해서 황 기자는 올해 초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었다고요? 사실 올해에는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연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터뷰나 이런 거 할 때요. 그러기도 했고 지난 6월에 혜리 씨가 출연하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루에 한 번도 이제 카톡이 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아니죠.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자기가 아는 사람들과 연락을 그냥 메시지가 자기 스마트폰에 한 번도 안 올 때가 있다. 네, 하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가 이전 같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예. 사실 오랜 커플이면 여느 커플처럼 또 권태기가 오기 마련이잖아요. 이 두 사람에게도 권태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사실 이들의 관계가 좀 삐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근데 장기 연애를 한 커플이라면 누구나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위기가 와도 또 다시금 극복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좀 극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면서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렇게 6년 열애 마치게 됐는데요. 이제 연인 관계에서 동료로 돌아가서 각자의 본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류준열 씨는 내년 1월 영화 외계 플러스인 2부의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혜리 씨는 영화 빅토리의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결혼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한다. 이런 기쁜 소식을 알린 스타들도 있죠. 네, 배우 김동욱 씨는 다음 달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품종남 대열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예비 신부는 비연예인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결혼 발표 당시에 김동욱 씨는 올 겨울 인생의 다음 단계를 함께 헤쳐나갈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됐다라면서 배우로서나 한 개인으로서나 항상 책임감을 갖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김동욱 씨는 결혼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거든요. 내년 SBS에서 방송될 드라마 강매강 주연으로 낙점돼서 오랜만에 코미디 연기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예. 또 범죄도시 3 초롱이. 네, 초롱이로 잘 알고 계시죠? 네, 배우 고규필 씨가 이제 오랜 연인과 지난 주말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미 하셨군요. 네. 두 사람은 9년 열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요. 상대는 가수 에이민 씨였습니다. 결혼식은 평소 절친한 사이였던 배우 김남길 씨의 사회로 이뤄졌고요. 축가는 그룹 어반자카파의 조연아 씨가 불렀습니다. 고규필 씨는 이날 잭스키스의 폼생폼사에 맞춰서 씩씩하게 식장으로 들어와서 시종일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결혼식에는 배우 이미도, 오나라, 안보현, 천우희, 정태호 씨 등 동료 배우들이 참석해서 두 사람의 앞으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생생한 연예계 소식 황소영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깜짝 퀴즈 정답은 3번 양도소득세였습니다. 네, 오늘 당첨자 2분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라떼 언니 그리고 친구 사이 이렇게 2분이고요.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학 능력 시험일인 내일은요. 오후에 비 소식이 있지만 한파는 없겠습니다. 또 관공서와 일부 기업체는 출근을 오전 10시로 늦추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전 10시면 또 뭐죠? 상암동 클래스가 시작하는 시간이죠.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아침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내어줘요.